어, 어, 자, 보석 그 결정, 보석의 결정, 그것도 보십시다. 139페이지. 점점 중요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석 그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법원이 결정이 됩니다. 숫자 기억하세요. 7일 이내에 별표해놓고 7일 이내에 그 체포보석 적부심사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했어야 됐었지, 그지? 그거하고 잘 비교하고 청구를 받는 것도 7일이다. 심리가 끝난 날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보석의 조건이 있는데 이거 다 외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분류만 잘해두면 됩니다. 일단 법원은 그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필요하고 상당 범위 안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된다. 종래, 과거라는 말이지. 종래 보석은 보증금을 본질로 했으나 보증금 없는 사람은 보석 석방이 안 되니까 보증금 없는 보석 제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죠. 1호 보석 1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상수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제출에 줄쳐 놓으세요. 서약서 줄치고 제출 줄치고. 그러니까 말을만 잘해도 보석 석방을 하는 거지. 그다음 2호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거. 약정서 제출 줄쳐놓으세요. 약정서. 뭐 돈 5천만 원 내겠다, 1억을 내겠다. 약정서만 제출해도 석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호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수인에 동그라미 넣었어요. 수인. 참 3호에도 동그라미 넣고 수인도 동그라미. 수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을 수 참을 인자예요. 참을 인. 요게 인이야. 참을 인. 이 한자에는 많은 게 이게 상형문자라서 그 자체가 뜻을 갖고 있죠. 이게 마음심이고 마음에 칼을 탁 얹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야. 칼을 마음에 담고 있다. 참을 인, 받을 수. 그래서 참고 참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칼을 품고. 그다음에 4호도 동감해 놓으시고요.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해 줄쳐놓고 하지 아니하고 아니 동그라미 놓으세요. 아니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아니에 또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아니할 것들이죠. 참을 것, 아니할 것. 자, 그다음에 5호 피고인 외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이게 이제 그 출석 보증서 줄쳐놓고 제출 줄쳐놓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출석 보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출석 보증인. 내가 안 써놨나? 출석 보증인. 출석하게 할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출석시키겠다. 출석 보증이라 그러고. 이거 사진이 뭐냐면 지금도 민주당에 다시 들어왔는데 김민석이라는 위원이 있어요. 김민석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벌써 뭐 십몇 년 지났는데 서울시장에 도전했다가 그 선거에 나갔다가 이제 뭐 떨어졌긴 떨어졌고 그 후에 정치자금법 위반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그거 안 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출석시켜 주겠다라고요. 지금 뭐 국회의장하고 있는 정세균, 뭐 송영길, 박주선, 안희정, 김진표, 장성, 윤덕흥 이런 사람들이 보증을 써줬어요. 신원보증인이. 이게 출석 보증인입니다. 그래도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6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인데 요거 조심하세요. 6호에도 동감해 해놓고요.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 아니에다 동감해 놓으세요. 아니가 초점이고 서약할 것이라고 보면 이거 자기 의무로 생각하는데 서약이 포인트가 아니고 아니가 있으면 이걸 먼저 보세요. 부작위를 보세요. 부작위. 하지 아니할 것.
그다음에 7호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권리에 필요한 한 범원이라는 게 바로 손해배상액이죠. 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 플러스 뭐 치료비 이런 거죠. 치료비, 손해배상. 저 뭐야 역도선수 사재익이라는 놈이 자기 후배를 때렸죠. 그래서 뭐 광대뼈가 내려앉았다 했는데 후배가 이게 얘가 사재익이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 치료비 쪽으로 1,000만 원을 줬는데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니는 징역 살아라 그러고 거부를 하면 이 손해배상하고 치료비 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형이 깎일 거 아니에요, 그죠? 형이 깎아지거나 이 구속할 때에 이 구속 사유에서 이제 고려를 하는데 안 받으니까 그걸 이제 강제로 받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법원에 갖다 거는 겁니다. 법원에 갖다 거는 걸 공탁이라고 해요. 공탁.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원, 돈이죠. 손해배상액, 치료비 등을 공탁 법원에 갖다가 걸거나 그다음 담보, 뭐 집을 갖다가 현금이 아니면 집을 갖다가 걸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뭐 집을 잘 안 걸겠죠. 뭐 주식을 걸거나 은행 계좌를 걸거나 하겠죠. 이거 송대관 아저씨 맨날 얘기다. 보석 석방됐다. 공탁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공탁했기 때문에 석방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 8호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보증금 5천만 원, 1천만 원을 1억을 내거나 만약에 1천만 원 안 내면 집문서라도 내겠다 해서 집문서가 이게 담보죠, 담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공탁 담보 제공으로 출처나요. 보증금 납입 담보 제공 출처놓고 그 밖에 피고인이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조건 이행 출처놓고 자 그렇게 해서 줄친거하고 동감이 해놓은 거 그것만 일단 구별해 놓고 지나가십시다. 뒤에 가서 다시 볼 테니까 줄친거 동감이 해놓은 거 그래서 미리 해놓을까 줄친 거 있고요. 동감이 해놓은 거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줄친 게 자기 의무인 조건입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제출, 제공, 이행, 자기 의무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해놓은 것이 부작위 의무예요. 안 할 거죠. 안 하는 게 부작위잖아. 그래서 수인, 아니, 요 6호 아니가 서약할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니할 것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죠. 그래서 수인할 것, 아니할 것, 이게 부작위 의무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호서의 조건은 자기 의무인 조건하고 부작위 의무인 조건으로 구별이 된다. 그 얘기만 일단 알고 뒤로 가십시다. 자, 그다음에 고려 사항이 있죠. 고려 사항. 보증금을 책정하거나 보석 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될 사항이 있는데 범죄의 성질 죄상, 폭행이라도 뭐 단순 폭행이냐, 흉기로 들고 폭행했느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증거의 증명력, 증거 등이 아닙니다. 신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증거의 증명력이 높으면 이거 확실하니까 보석이 조금 더 엄격한 보석 조건을 정해야 되죠. 증거의 증명에 희박해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보석금이 5천만 원이지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1천만 원을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고려하죠.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조사. 전과가 많으면 보석할 때 어렵겠죠. 보석금이 올라가야 되겠죠. 피해자 등의 배상 등 범죄의 정황에 관한 사항, 뭐 사재기처럼 피해자 찾아가서 잘못을 빌었느냐 안 빌었느냐, 그런 이제 재정인멸의 염려가 없죠. 잘못을 빌었으면 자기 죄는 인정하는 거니까 뭐 재정인멸이라든지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보석금이 낮아도 되잖아요. 그 외에 뭐 서약서만 받아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 넘기면 보석 조건의 변경 절차도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어요. 보석권을.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제가 가벼운 것 같아서 뭐 서약서만 내라 보증만 세우라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게 무겁고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보석금을 내라. 보석금도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을 내라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직권 또는 보석 청구에 신청해요. 직권 동감해놓고 신청 동감해놓으세요. 보석 청구권자의 신청입니다. 검사의 신청이 아니에요.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미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5천만 원을 납입을 해라라고 했다가 다음 달 말까지로 이렇게 미뤄주는 거, 이게 유예죠. 유예라는 게 미뤄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보석 결정의 내 불복인데, 보석 결정의 내 불복 방법이 옛날에는 즉시 항고 허용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 그랬죠. 즉시 항고할 수 없고요. 보통 항고만 가능합니다. 보통 항고만. 자, 그다음에 가로 5번 보석 집행의 절차, 보석 그 집행 기관이 나오는데 검사입니다. 검사. 보석 허가 결정의 집행도 법원의 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의 집행 기관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한테 보증금 1천만 원을 내놔야 돼요. 검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보증금은 검사에 납부하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 조건의 이행, 우리 책에는 2로 되어 있는 거, 보석 조건의 이행 볼까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한 3-4개 해놓으세요. 여기 조금 어렵죠. 보석 조건은 2개로 나눠서 썼잖아. 자기 의무인 조건하고 부자기 의무인 조건하고 2개로 나눠졌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렇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마음하고 화장실 들어가고 나와서 마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뭐 세상 모든 걸 다 줘야 달라고 하면 다 줄 것처럼 하죠. 근데 일단 싸고 나면 이제 앉아서 룰루랄라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교도소에 있는 수감된 사람은 이제 석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 석방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이행을 그 석방되기 전에 조건을 걸면 뭐 보증금을 내놔라 이런 조건을 걸면 그 무조건 이행을 하고 일단 석방이 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조건을 걸면 이거는 안 하려고 버틸 거라고, 이행을 안 하려고. 자, 그래서 자기 의무는 뭐를 해야 된다라는 자기 의무는 이 석방되기 전에 이행을 시킵니다. 자기 의무인 조건은. 근데 부자기 의무인 조건인 경우는 법 밖에 나가서 안 할 것이니까 일단 석방을 시켜줘요. 부자기 의무인 조건은 일단 석방을 시켜주고 나중에 그것을 어겼을 때 이행을 시킵니다. 근데 그 부자기 의무인 조건도 이 새끼가 평소에 하는 행실을 보니까 100번 외구를 틀 것 같고 안 참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그런 것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부자기 의무인 조건도 예외적으로 그 조건을 이행을 해야 석방시켜 주기도 해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뭔가 복잡하지만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 자기 의무인 조건하고 부자기 의무인 조건을 나눠지는데 자기 의무인 조건은 해야만 석방시켜 준다고, 조건을 이행을 해야만. 그래서 선 이행해야 후 집행 석방을 시켜줍니다. 부자기 의무는 안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안에 있으면 뭐 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보석을 집행해서 석방한 다음에 나중에 그 조건을 어겼을 때 이행하도록 강제하는데, 이 경우에도 부자기 의무인 경우도 자기 의무처럼 선이행 후 집행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안 할 것 같으면 계속 어길 것 같으면. 자, 그렇지만 자기 의무인 경우는 어떤 경우도 먼저 석방해놓고 먼저 선집행하고 나중에 그 조건을 이행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돈 내놓고 나가야 된다 해야지만 돈을 내놓지, 나간 다음에 돈 내라 그러면 100번 튀고 없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고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석의 조건적 서약서, 약정서, 출소보서 뭐 쭉 있는데 뭐 전부 다 제출 제공으로 돼 있죠. 제출 제공의 조건, 즉 자기 의무의 조건은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 결정을 집행 석방하지 못한다고 줄쳐놓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필요하고 인자한테는 다른 조건, 부자기 의무 조건만이죠. 부자기 의무 조건에 관해서도 그 이행 후 보석의 결정을 집행하도록 석방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이 걸려져 있으면 이거 정리해놨죠. 보증금 선이행 후 집행 원칙이다. 이런 거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보증금 납입 보증금을 조건으로 했으면 보증금은 그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반드시 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보석 청구권자 이외자가 보증금을 낼 수도 있어요. 그걸 허가할 수도 있고요. 또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또는 보증서로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서에는 보증금을 언제든지 납입을 할 거다라는 것을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보석 보증금이 현금을 내야 되니까 현금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5천만 원 1억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증금 보증금 보석 뭐지 보험도 있어요. 보험 서울 무슨 보증보험인가. 그래서 얼마를 납입하면 그 보석금을 해당하는 액수를 보증을 해주는 보증보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파산해 버렸지. 워낙 튀는 놈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가 봐. 그다음에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넣으세요. 보증금을 내라, 보석 조건 서약서를 내라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그걸 이행 안 하면 제재가 가해지는데 피고의 경우는 정당 이유 없이 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숫자도 기억해야 돼요. 500만 원이 아니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는데 감치라는 거는 감옥에 가두다는 건데 징역하고 비슷하지만 달라요. 징역은 노역을 하죠. 근데 감치는 그냥 금고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노역을 안 시킵니다. 노역을 안 시키고 그다음에 징역은 전과가 남지만 감치는 전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정 그 사법벌의 행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도 안 남고 검사의 기소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갖다 가두는 건 똑같아요. 가두나. 그래서 피고인이 뭐 불구속으로 재판받아 보수 조건이니까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구속됐는데 감치돼 있으면 징역 구속 기간 외에 또 감치 기간이 따로 또 진행이 더 되는 거죠. 더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되는 즉시항고 가능한데 즉시항고는 돈으로 된 거는 다 즉시항고 가능해요. 돈 내도록 돼 있는 거. 과태료도 가면 다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과태료 비용 부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무조건 다 즉시항고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출석 보증인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고 출석시키겠다라고 서약서를 썼는데 만약에 출석을 못 시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피고인 외의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길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석 보증인한테 이제 제재를 가는데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감치에는 처하지 못합니다. 감치는 안 돼요. 옆에 감치액 써놨어요. 이거 문제를 많이 만듭니다. 출석 보증인은 돈만 때리고 그것도 피고인 반이죠. 500만 원 이하입니다. 1000만 원 이하가 아니고요. 그 돈에 대한 거는 항상 즉시항고 가능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감치라는 것은 구치소에 수감하여 두는 것이고 그냥 가둬둔단 말이에요. 노역을 안 가합니다. 일을 안 시켜요. 형사벌이 아니라 사법행정벌입니다. 행정벌이 일종이고 전과도 남지 않죠. 그다음에 6번 내려가서 보석 조건 효력 상실. 뭐 감치가 많아요. 양육비 안 냈다. 이혼했는데 그러면 돈 낼 때까지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게 감치 명령. 그다음에 추신수 아버지 구치소에서 돈 뭐 했다가 그 감치 이제 뭐 징역 산 것처럼 뉴스 나오는데 감치였습니다. 감치. 그다음에 또 감치 있어요. 검사를 총살하겠다. 법원은 모욕했습니다. 그러면 감치 5일을 그냥 가둬놔요. 법정에서 그냥 가둬놓습니다. 제재죠. 감치하는 현장 뭐 연습하는 거고 모의 재판하는 거고 경찰 주장이 가둬놓는다고. 감치해자라는 사람이 있어. 탄핵 과정에서 뭐 했던 사람이죠. 김평호 변호사라는데 뭐 막말만 해대고 제대로는 법적인 대응을 못해서 탄핵됐죠. 그래서 뭐 헌재가 이런 소리 한 것은 뭐 어쩌저쩌 했는데 이거는 구치소 감치 사유다라고 했죠. 법원 모욕죄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석 조건 효력 상실. 보석 조건에서 이것도 중요해요. 구속영장이 소멸한 때는 모든 보석 조건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보석이 되려면 구속이 돼야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구속이 된 사람을 보석을 받고 임시로 석방하는 게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보석 자체가 취소되거나 해서 실효되는 경우도 있지만 구속 자체가 실효 취소되면 보석은 따라서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소멸하면 무조건 다 보석은 자동적으로 다 소멸해 버립니다. 따라서 보증금도 다 반환해야 되죠. 하나도 없이. 근데 보석 취소에도 보석은 소멸되는데 보석 취소는 곧 보겠지만 재판의 성질이 응하지 않을 때 보석 취소합니다. 근데 보석 취소에서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돼요. 구속영장이 실효돼서 보석이 없어졌을 때는 보증금도 다 돌려줘야 돼. 근데 보석 취소로 보석이 없어졌을 때는 소멸됐을 때는 보증금을 안 돌려줘야 됩니다. 보석 취소하는 이유가 그놈이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석 취소해서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이걸 뺏어야 되죠. 보증금을 몰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실효사유 아까 우리가 봤죠. 이게 실효사유잖아요. 고소의 취소, 그다음에 적부심사상 석방결정, 구속기한의 만료, 무죄등의 선고, 사유 등의 확정된 확정, 이런 게 구속영장의 실효사유고 이게 있으면 보석은 모든 보석 조건이 다 없어진다. 보석이 통째로 없어집니다. 아까 본 거죠. 자, 그래서 구속영장을 소멸할 때는 모든 보석 조건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담보도 환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석이 취소된 경우도 같죠. 즉 보석 조건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의 조건은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몰치 절차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게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보석의 취소, 보석 취소 사유는 뭉뚱그려서 핵심을 말하면 재판에 안 나온 때요. 재판에 불응한 때입니다. 보석 취소 사유는 재판에 불응한 때인데 이렇게 본다 그랬죠. 도인 출조해, 도인 출 찾아서 다 동감해놔. 도인 출해 조인데 외우기는 도인 출조해로 외우세요. 도인 출조해. 피의자 보석의 재구속 사유하고 거의 같았죠. 해 빼고는. 그 다음에 보석 취소 절차 뒷페이지 보시죠. 보석 취소 절차.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직권 청구 이런 거 항상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 그 다음에 피고인 재구금 절차. 보석 결정이 있으면 구속영장 효력은 어떻게 된다 그랬나? 구속영장이 소멸돼 아니면 잠깐 정지만 돼 있어? 정지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피고인이 이렇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해가지고 보석이 취소되면 다시 구금해야 되는데 새로운 구속영장을 받아올 필요가 없죠, 그지? 구속영장 효력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 정지된 것을 다시 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석 취소 결정이 있는 때는 검사는 보석 취소 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제공한다. 이것도 출제가 돼요. 보석 취소 결정의 등본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새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거 송달해야 되는데 그 보석 취소 결정은 그 결정을 고지하거나 검사에게 교부 송달하면서 즉시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 결정 등본이 피고인에 송달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출제가 됐어요. 결정 등본이 피고인에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보석 취소 결정 등본을 가지고 피고인을 잡아와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0%입니다. 별표 한 5개 넘게 놓으세요. 보증금의 몰취와 환부 별표 한 5개나. 보증금의 몰취와 환부 뺏는 겁니다. 몰취. 옛날에는 몰수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몰수가 형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몰취는 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로 고쳤어요. 몰취라고, 뺏는다라고 하는 몰취로 고쳤는데 옛날 판례는 옛날 법대로 몰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몰수로 나오더라도 몰취로 그냥 이해하세요. 그 용어가 뭐
달라서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부는 뒤에 가서 또 나오지만 요 환이 돌아갈 환이죠. 돌아갈 환이 이게 붙일 부입니다. 그래서 돌려준다는 겁니다. 환부, 되돌려주는 것을 환부라고 그래요. 환부. 그래서 보증금을 뺏거나 돌려주는 건데, 먼저 보증금 몰치부터 보면 두 개가 있죠. 임의적 몰치하고 필요적 몰치하고, 임의적 몰치는 맡길 임 뜻이라고 해서 마음에 맡겨져 있고요. 재량이라는 거죠. 몰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고, 필요적 몰치는 몰치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필요적 의무라는 겁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하면 법조문의 끝에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거는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때, 불응할 때 보증금을 몰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루 안 나왔다 그러면 보증금을 1억 끌었는데 뭐 1천만 원만 뺏었어. 몰치를 했어. 그 다음에 얘가 나와 그러면 뭐 500만 원 또 깎아준다든지 할 수 있죠. 얘가 응하는 걸 봐서. 그다음 필요적 몰치는 이거는 본질이에요. 본질이 보석이라는 게 내가 성실히 재판에 응하고 형집행에 응하겠다고 해서 임시로 석방된 건데, 이놈이 형집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형집행에 불응할 때는 보증금 그런 거 그거는 반드시 뺏어야 됩니다. 한 푼도 안 남기고. 이거는 지가 걸었던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를 법적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보복을 하도록 응보를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집행에 불응할 때는 필요적 몰치고요. 재판 진행에 불응할 때는 임의적 몰치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니까 한꺼번에 다 뺏어버리면 아예 자포자기로 다음 재판에 아예 안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지금 또 출석 안 할 때마다 조금씩 뺏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불응한 때라는 것이 보석 취소할 때고, 보석 취소라는 것이 도인 출조 이런 거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하거나 출석을 안 하거나 법원에 정한 조건을 해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서 해를 가하거나 이런 거, 이런 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요 보석 취소하고 임의적 몰치를 둘이 동시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따로 다른 시기에 이시해도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옛날 예적 판례, 오래된 판례인데, 옛날 예적 판례는 보석 취소하고 임의적 몰치는 동시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그걸 이제 깨버렸는데요. 요 보석 취소는 빨리 해야 돼. 이놈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니까, 도망이나 증거인멸하니까 빨리 해가지고 그놈을 빨리 잡아들여야 되지만, 보증금 몰치는, 임의적 몰치는 요거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다 뺐을지 일부만 뺐고 남겨둘지 요거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시, 다를 시죠. 이시에도 다른 시기에도 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시험에 이번에 100% 나올 것 같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관할 법원이에요. 관할 법원. 그래서 임의적 몰치는 관할 법원이 그 수소 법원입니다. 근데 필요적 몰치는 형집행에 불응한 때니까, 형집행이란 말은 수소법원의 재판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관할 법원이 수소 법원일 수는 없습니다. 수소 법원일 수는 없고 별도의 독자적인 관할 법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개념이 어려워서 설명을 한참에도 잘 모르죠. 그래서 강의 노트에 이 판서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잘 참고해서 이걸 이해를 해두세요. 여기 시험에 나와요. 100번. 그리고 다른 시험에 지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쯤이야? 자, 강의 노트에 판서가 되어 있는데 40페이지 있어요. 40페이지. 내가 그 사례를 만들어 놨어. 강의 노트 40페이지. 자, 여기에 이 내용을 넣어놨어요. 일단 결론을 말하면 토지 관할은 본안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사물 관할은 단독 판사 관할에 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겠는데, 서울 서부지법 합의부의 강도 사건으로 갑이라는 놈이 구속 기소가 됐어요. 강도죄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얘가 보증금 1억을 걸고 이제 보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서울 서부지방법 합의부가 강도 사건, 이게 본안 사건이죠. 강도 본래 안건 유죄무죄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이 본안 사건의 수소 법원입니다. 소를 제기받은 법원이죠. 서울서부지방법 합의부가 수소 법원이에요. 본안 사건의 수소 법원입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 결정 있고, 이거 보증금 결정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아니지. 강도죄가 유죄냐 아니냐가 본안 사건이죠, 그죠?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내야 될지 1천만 원이 될지 이거는 본안 사건은 아니지, 그지? 그다음에 관할 위반 판결, 공사 판결, 이건 본안 판결이 아니다고 그랬잖아. 재정 결정이는 것도 본안 판결이 아닙니다. 본안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을 걸고 보석 허가를 받아서 석방이 됐는데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가서 재판에 안 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석 취소를 했죠. 보석 취소하면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죠, 그지? 임의적 몰취잖아. 그럼 보증금 1천만 원을 임의적 몰취하는데 이건 누가 할까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 법원 합의부에서 하겠죠. 이 사건을 재판 중이니까 이 법원에서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관할은 수소법원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 합의부 본안 사건 수소법원이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쭉 진행해서 형을 확정했어요. 징역 1년 징역을 확정했습니다. 확정이 됐고 그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소환을 해요. 형 집행이 확정이 됐으니까 나와라. 그런데 튀었어. 또 튀었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형 집행에 불응한 거죠. 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보증금 남은 4천만 원을 필요적 몰취를 해야 되죠. 보증금 남은 4천만 원을 반드시 다 뺏어야 됩니다. 이 관할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관할이. 그래서 보증금 4천만 원은 피고 사건 관할이 아니죠. 강도에 관한 관할이 아니죠. 강도 사건의 토지 관할이 어디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저지? 아직 안 했구나. 요거를 공부를 해야 되네. 요거를 하십시다. 요거 내가 미리 했는데, 자, 관할을 공부를 해야 돼요. 관할을.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관할을 봐봐봐. 관할 그 269페이지 연결해 놓고 관할에 269페이지. 관할에 269. 그 다음에 142. 자, 다른 건 쭉 넘어가고요. 관할에 보면 269쪽에 보면 그 법정 관할이 나와요. 법정 관할. 법에 정해놓은 관할이라고. 법정 관할이 있고. 법정 관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그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이 있잖아요. 행정구역이 쭉 있으면 이 행정구역에 대해서 그 대도시 인천, 서울 같으면 5개로 나누잖아. 그다음에 수원, 여기 여기 어디야? 전주, 청주, 또 있구나. 광주, 대구, 안동, 춘천, 강릉, 부산, 마산, 창원, 여기 어디 좀 밀양, 이런 대도시에 각 그 지방 법원이 있습니다. 그 지방 법원이 있고 자기들의 그 나발이들이 있어요. 관할 구역들이 쭉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여기에 대전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대전지방법원이 그 사건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요 행정구역 땅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토지 관할이고요. 토지 관할의 기준이 범죄지, 그 다음에 피고인의 주소 거소지 이런 데 있어요. 이걸 땅으로 관할을 정해놓은 게 토지 관할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범죄가 일어났으면 대전지방법원이 그 사건에서 관할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논리적으로 당연하지, 그지? 근데 이 사람이 부산 사람이거나 서울 사람이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서울지방법원도 대전 범죄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져요. 피고인의 주소 거소지로서 토지 관할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이 기소가 됐는데 요게 절도와 같은 가벼운 사건은 한 사람의 판사가 재판하는 단독 사건 재판부가 되고 살인죄 같은 중한 사건은 강도 살인 강간 같은 중한 사건은 세 사람의 판사가 법원을 구성하는 합의부 법원이 돼요. 그렇게 재판하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관할을 나누는 것이 사물관할입니다. 사물관할. 그래서 얘가 저지른 범죄가 사형에 해당하거나
무기징역에다가 단기 1년 이상의 중죄에 해당하면 합의부 법원이 3인의 합의부 법원이 재판을 하고요. 관할권을 가지고 뭐 절도와 같은 가벼운 사건은 한 사람의 단독 판사 재판부가 관할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물관할이고, 그다음에 지방법원 1심, 그다음에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 이렇게 관할을 나누는 것이 신급 관할이죠. 신급 관할. 이거는 범죄를 전제로 합니다. 뭐 절도를 했는지, 뭐 살인을 했는지, 이 범죄를 전제로 해서 토지 관할, 사물 관할, 신급 관할이라는 세 가지 관할이 나오죠. 거기에 269페이지에 고유 관할, 토지 관할, 기억 범죄지 니언, 피고의 수소 거소지, 디귿 피고의 현재 짓고 뒤에 넘기면 270페이지 넘기면 동그라미 2번 사물 관할이 나오고요. 기억 단독 판사 관할 나오고 니언 합의부 관할 나오는데 P에다가 별표 넣었어요. P 계속 써요.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대한 사건은 합의부가 관할한다. 3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합의부 법원의 관할이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오른쪽 보면 3번 신급 관할 나오죠. 1심, 2심, 3심 신급 관할. 이거는 범죄를 전제로 한 관할입니다. 근데 지금 보석 보증금 몰취 사건은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이 관할 기준이 적용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없어서 별도의 관할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수서법원은 아니단 말이에요. 수서법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수서법원이니까 여기에 가서 재판했던 법원에 가서 이 보증금 4천만 원을 뺏어 달라, 몰취해 달라고 검사가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재판이 끝나고 자기 할 일은 끝나고 골프 치러 갔거든. 끝났거든 자기 일은. 그래서 거기 가서는 할 수 없지만 이 보증금 4천만 원 몰취의 원인이 된 거는 요 강도 사건이잖아요, 그죠? 본안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보증금 4천만 원에 기초가 되는 사건이 여기가 있겠죠. 여기 기록이 있을 테니까 일단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가야 돼요. 기록이 있는 본안 사건의 기록이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가야 돼요. 그게 이 사건이 토지관할로 봅니다. 토지관할로 보고.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가면 다시 단독 판사한테 신청할지 합의원한테 신청할지가 문제인데 그거 아까 안 했구나. 다시 봐볼까요? 269페이지 가보면 269페이지 다시 되돌아가 봐봐. 이 관할을 조금 더 깊이 설명할 걸 그랬네. 269페이지에 가보면 270페이지구나. 270페이지 다시 동그라미 2번 사물관할을 봐보세요. 사물관할이란 사건의 경중이나 송절에 따른 제1심 법원의 관할 분배를 말한다. 그러놓고 기억 단독 판사의 관할을 나오는데 제1심의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다 해서 원칙은 아무런 전제가 없으면 1심 단독 판사가 관할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니언 합의부 관할하도록 돼 있죠. 합의부가 뭐 결정한 사건, 그 다음에 사형 무기 단계 1, 2사의 징역 금고, 뭐 공범 사건, 재척기피 사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일단 토지 관할은 본안 사건이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니고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가고 다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단독이 할지 합의부 할지가 문제인데 이는 범죄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증금에 관한 거니까 이 범죄에 관한 그게 뭐 저 합의부 관할에 들어갈 기준이 없죠. 그래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 기준이 없으면 그냥 1심 단독 판사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물관할은 1심 단독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확인한 판례에 여기 별표 한 5개 놓으세요. 143페이지 들어가 있는 판례.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시험장에 가서 반드시 볼 판례입니다. 다른 시험에 많이 나왔단 말이야. 자, 그리고 다른데 저 관할에 이게 툭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관할 부분에 가서 형사사정법 103조 규정에 한 보증금의 몰수 사건은 몰취라고 용어를 바꿨는데 옛날 그 법문장대로 판례 문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그대로 뺏겨서 내기 때문에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본단 말이야. 보증금 몰수 사건은 성질상
방해 형사 본안 사건의 기록, 강도 사건 기록, 그게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호하는 검찰 대행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자, 본안 사건 기록, 토지관할 줄 쳐놓으세요. 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러면 그 행정구역에 따라 찾아가야 되는 거지. 서울지방법원인지 뭐 수원지방법원인지 인천지방법원인지 찾아가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을 줄 쳐놓고, 법원조직법 7조 4조 1심은 단독 판사 관할에 속한다고 하는 법원조직법 7조 4항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 판사에 속하는 것이지, 소송 절차 계속 중에 보소 허가 결정 또는 그 취소 결정 등을 본안 관할 법원인 제1심 법원 합의부 또는 항소심 합의부에서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원이 사무관으로 갖게 된 것은 아니다. 동감해 놨어요. 아니다. 즉 수소법원이 보증금의 필요적 몰취 사건에 관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에서 보석을 다 했고요. 아, 참, 환부가 안 들어가 있구나. 환부 봐보세요.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이 소멸될 때는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은 7일 이내에 환부해야 된다. 돌려줘야 됩니다. 환부 돌려주다. 그다음에 집행정지 이런 거는 기본 개념 알아두셔도 돼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게 상단 이유가 있는데, 상단 이유, 뭐가 상단 이유인지는 뭐 모르죠. 그래서 이게 악용이 돼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상단 이유가 있다 없다를. 그래서 뭐 주로 시험을 보러 간다, 주로 아프다 그랬죠. 아프다, 병.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튀려고 악용하는 놈 많아요. 지 몸을 이렇게 자해하는 놈도 많은데, 제일 쉬운 자해 방법이 뭐냐 하면 치질 걸리는 거예요. 치질은 찬데 앉아있기만 해도 치질이 생기잖아. 치질 막 만들어가지고 수술 받으러 나가겠다고 나가가지고는 튀는 놈 있어요. 튀다가 잡혀간 놈 있고, 병원의 그 감시가 굉장히 느슨하대요. 그래서 많이 튄다고 그러더라고. 이걸 많이 악용한다고 재벌 회장들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집행정지 절차 피의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판단하고요. 그다음 피고인의 경우는 법원이 하는데, 검사 피고인 신청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조심하십시오. 법원이나 검사사법경찰관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다음 요건 거 별표는 혹시 모르니까,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을 집행정지 절차하면은 검사 의견을 물어야 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그래야지 않다. 검사가 신청하는 경우는 그래야지 않다. 그런 예외는 없다 그랬죠. 청구해서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을 합니다. 자, 그다음 요거 중요하네요. 이런 결정이 돼서 옛날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었으나 현재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즉시 항고할 수 없고 보통 항고만 할 수 있다. 요거 별표 한 2개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판례도 별표 2개 해놓고, 구속 집행적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이 위반된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경우도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이것도 문제가 돼요. 국회의원의 경우에. 헌법 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에 석방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이제 석방 요구를 할 수 있죠.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법원의 결정을 거쳐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구속 집행정지 취소 사유는 보석하고 같고, 자, 그렇게 두고 준항고까지는 하십시다. 준항고 145페이지 이게 많이 쓰인다고요. 내용은 뭐 좀 많아 보이지만 개념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준항고. 자, 준항고는 먼저 항고를 알아야 돼요. 항고하고 비슷하게 납니다. 항고 갖다가 끌어다 쓴다 해서 준자가 붙어 있어. 준항고. 우성에 준한다. 준우성이죠. 준우성. 결성 비슷하다 그래서 준결성. 준결성이라고 그러죠. 비슷하단 말이야. 거기 갖다 끌어다 쓴다. 준한다는 건데,
1심 결정에 대해서 2심에 다투는 거 이걸 항고로 그러고 2심 결정에 대해서 2심이 이제 주로 고등법원이 되죠.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가서 다투는 것을 재항고로 그러죠. 근데 일단 준항고는 두 개가 있어요. 416조의 준항고가 있는데요. 416조 준항고, 417조 준항고 있는데 먼저 416조의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처분, 모든 처분이 아니고 구금, 보석, 압수, 압송을 환부, 감정 유치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이 재판장, 수명법관의 소속법원, 즉 합의부를 말하는 거죠. 합의부. 그래서 야구 같으면 야구 뭐 1루심, 2루심의 판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합의 심판을 요구하잖아, 그지? 4심 합의 심판을 요구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준항고가. 그래서 요 소속 법원 합의부에다가 구금, 보석, 압송을 환부, 감정 유치에 관한 처분을 시정해 달라고 불복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준항고입니다. 근데 이거는 합의부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의 재판에서 불복이 있을 때 합의부에서 합의 판정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상소가 아닙니다. 상소가 아니고 근데 이거는 안 써요. 사문화돼서 이거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 소속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올라가서 바로 다투는 거, 이건 가능해요. 이런 의미에서 요 항고에 준한다는 거죠. 항고에 준해서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할 수 있는 것 같이 소속 법원의 결정을 마치 2심 결정처럼 봐서 요 소속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바로 재항고 가능합니다. 요 재항고는 상소죠. 근데 이거 다 사문화되고 없다고요. 그래서 모르셔도 되고 요 준항고 대상에 수임 판사의 재판도 안 들어간다. 뭐 그런 정도만 다른 데 씁니다. 많이 쓰이는 건 417조의 준항고예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아주 많이 써요. 그래서 146페이지에 요 한번 왔다 갔을 텐데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 417조로 되어 있는 거 이건 별표 안 써놓게 해놓으세요. 그래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 모든 처분이 아니고요. 내가 처분돼 이거 암기해야 돼요. 내가 처분 구금, 압수, 압수를 환부하고 피의자 신문식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요 사법경찰관 관할법원 또는 검사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뭉뚱그려 말하면 관할법원이죠. 구금, 압수, 압수를 환부, 변호인 참여 제한 처분, 그다음에 요 구금에 관한 처분 중에 접경교통권 제한 처분도 들어가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변호인과의 접경교통을 제한하면 바로 관할법원에 이것을 시정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거 있구나. 대구 중부경찰서 경사가 피의자 신문서 변호인 참여했는데 변호사가 피의자 옆에 단락 붙어 앉자 이거 떨어져 앉으라고 지시했는데 그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 해서 쫓아냈잖아 변호인을, 그지? 그래서 그 쫓겨난 변호인이 나를 왜 함부로 쫓아내느냐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구지방법원에 가서 준항고 거는 방법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시정하는 복립적인 재판이고, 이름이 항고일 뿐이지 항고와 사실 아무 관련이 없죠. 아무 관련이 없어서 상소가 아닙니다. 상소가 아니고 이 관할법원 준항고인 대구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바로 재항고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만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 갖다 끌어다 쓸 뿐이에요. 갖다 끌어다가 재항고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 준항고 쭉 보는데 상소가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준항고 대상이 두 개인데 뒤에 것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만 보시고요. 요 외우셔야 됩니다.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피의자 신문서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이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제 관할법원 또는 검사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처분이 취소되는 변경 청구할 수도 있고 출천하라 그랬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이게 바로 준항고단 말이에요. 준항고. 판례들을 부수면 한데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검사가 압수의 영장의 청구 등 강제 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여기 압수에 관한 처분, 즉 준항고 대상인 요 압수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준항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것도 별표 한 두세 개 해놓으세요. 이게 뭐냐 하니까 사기꾼이 있고요, 사기범이 있어요. 사기범이 있고 이 사기 피해자가 있어요. 이 사기꾼이 뭐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해가지고 처먹어서 재산이 다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피해자는 막 지금 애가타가 죽죠. 죽어서 이제 검사한테
이 사건을 신고하고 고소했는데 이 검사가 이 사기범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거 민기적거린 거야. 요즘 저기 뭐 미투 사건처럼 검사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는 거야. 압수수색을 안 해요. 빨리 하면 증거를 확보할 텐데. 그래서 이 피해자가 답답해 가지고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검사가 빨리 이 집을 압수수색하라라고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준항고를 신청하는데 준항고가 되겠는가 이 문제예요. 대원 판례가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인 국민이 이 검사한테 압수수색하라라고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이걸 이행은 빨리 압수수색 안 한다고 해서 압수수색하라라고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준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그게 여기 판례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 고발인 그 밖에 자 줄을 쭉 쳐봐요. 일반 국민이 검사에 대하여 영장 청구된 강제 청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 수사 과정에 영장이 청구된 강제 청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고소인 또는 고발인 그 밖에 일반 국민의 법률상 지위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따라서 검사가 수사 과정의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강제 청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르렀다면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형 신청, 검찰 항고, 재항고 등으로 다투는 것, 불복하는 것은 변론하라고 따로 따지고 검사가 압수영장에 청구된 강제 청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그 자체를 417조 준항고의 대상인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준항고로서는 불복할 수 없다. 요거 노랗게 된 거 줄 쳐놓으세요. 이게 지문에 나와요. 요거. 자, 나머지는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관할 법원 이런 거 문제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준항고 절차, 관할 법원은 뭐 그 합의부고요. 그다음에 준항고 방식 쭉 나오는데 요거 판례가 다른 데서 어디서 몇 군데 나왔어요. 그래서 별표 한 2개 내놨어요. 준항고는 일종의 항고 소송이므로 통상의 항고 소송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이 있어야 되고 소송 개수 중에 준항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준항고 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하는 판례 이런 것도 해놓고 나머지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압수수색 검증부터 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